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보험 정보와 함께하는 아나운서 이다운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보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고민부터 과도한 보험료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을 때까지 보험에 관한 고민과 궁금증을 함께 풀어보고 있습니다. 보험 불만 제로는 카카오TV와 네이버TV,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NBN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입니다.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의 보험 불만 제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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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법대 나온 보험 언니 송아름 전문가입니다. 네, 보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보는 눈 보험계의 공예 장석현입니다. 네, 오늘의 보험 불만 제로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인사 나눠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칭찬보험들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첫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늘 첫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간병보험인데요. 송아름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이 간병보험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네, 간병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령화가 되면서 요새 가장 핫 이슈로 떠오르는 보험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나이가 점점 들면 들수록 퇴직을 하게 되고 퇴직 이후에 저희가 이제 간병이 필요한 질병이나 상해가 걸렸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보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특히나 코로나 이후에 상주 간병인 제도가 좀 생기면서 자식들이 간병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 부득이 간병인을 고용을 해서 간병을 도움을 주는 서비스를 일컫고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과 같이 간병인 보험 같은 경우에는 질병 또는 상해로 입원을 하였을 경우에 상주로 옆에서 보호 관찰을 같이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보험이고요. 이 사용하는 간병인에 대해서 비용을 지급하는데 이 비용을 간병보험에서 보험금 지급받아서 전달하는 보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예시를 한번 들어드리면 예를 들어서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을 하는 경우에 가족 간병이 어려운 경우에는 7일 동안 간병인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간병인에 대해서 간병인 급여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보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간병이 사실 필요한 분들에게 이 간병보험이 좀 더 익숙할 것 같고 저같이 좀 젊은 세대에 있어서는 약간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보험일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떤 부분으로 이 간병인 보험이 활용되는 걸까요? 네, 우리나라는 이제 100세를 넘어서 110세까지 고령 장수하는 나이가 되었는데요. 이때 가장 많이 질병에 노출되는 시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퇴직 이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만 65세부터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질병에 걸렸을 때에는 그에 따른 간병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생기는데요. 과거에는 어쩔 수 없이 가족들이 가족 간병을 위해서 병원에 상주를 하거나 통원을 해서 간병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서상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가장 마지막에 위탁하는 경우를 되돌아봤을 때 가족 간의 간병 비율이 가장 높다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가족들 간의 간병 부담 비용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간병인 보험이 있다면 조금 더 보장이 되고 또 보완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가족 간병 간에 경제적으로 얼마만큼 많이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부모님도 질병에 걸리고 또 내가 은퇴했을 때 내가 질병에 걸리는 경우에는 아무리 가족 간이라고 해도 간병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령대가 좀 겹치게 되면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서로 가족 간에 경제적으로 또는 시간적으로 간병이 좀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각 보험사에서는 간병보험이라는 상품들을 출시해서 보완을 좀 하고 있는데요. 간병인 보험이 다소 저렴한 비용으로 이제 간병인 보험에서 보험금을 가지고 간병인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장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간병인 보험이 필요한 이유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가족들끼리 서로 간병을 해주는 문화가 아직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그렇다면 간병인 보험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우선 사례로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도 간병인 보험과 요양인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십니다. 물론 제가 보험 관련돼서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어서 평소에 많은 정보들을 습득하고 좀 노출되어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저희 사진을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30일 동안 입원하는 경우가 생겼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상주 간병인이 필요해서 제가 일주일 동안 옆에서 같이 간호를 해드리고 간이 침상에서 같이 잠을 자고 식사도 챙겨드리고 했었는데요. 이런 경우에 가장 중요한 건 물론 일은 일이지만 제가 그 간이 침대에서 일주일 동안 먹고 자고 씻고 한다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우처럼 보호자 자신의 심신 관리가 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아무리 가족 간이라고 할지라도 간병에 있어서 조금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에 있어서 보완하는 보험이 간병보험이기 때문에 좀 인식을 가지고 가족들이 무조건 간병에 나서야 한다라는 책임감보다는 이런 보조적인 부분들을 좀 사용해서 서로의 이제 안정적이고 전문가적인 간병을 좀 환자에게는 받게 하고 보호자는 보호자 나름대로의 그런 안정을 좀 가질 수 있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 부모님도 아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병원비나 아니면 수술비 이런 것도 물론 걱정이 되겠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누가 그럼 부모님을 간호할 것이냐가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간병인 보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간병비는 어느 정도가 부담이 되길래 이제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고 왜 가족들이 서로 이렇게 간병을 해주는 건지도 한번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간병비는 어느 정도 부담이 될까요? 네. 우선 간병비 같은 경우에는 그 100% 자기 부담이기 때문에 실손 의료비에서 혜택을 받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안으로 간병보험이 보완이 되면 좋은 점을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 첫째로는 실손 의료비의 강한 부담입니다. 매년 이제 실손 의료 보험이 좀 증가되고 있는 반면에 저희 부모님 세대의 실손 의료비를 그냥 해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제부터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을 갈 일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표와 보시는 것과 같이 매년 6%, 많게는 10%, 8%, 평균 8%의 비율로 실손 의료비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이렇게 의료비는 올라가지만 혜택이 없어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런 이제 물가 부담에 따라서 내가 병원 갈 일이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매년 오르는 물가인데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뼈저리게 좀 느끼실 텐데 그 인건비가 가장 많이 올라가는 부분으로 인해서 간병인 보험이 보완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인건비도 올라가게 될 거고요. 인건비가 올라가게 되면 상주 간병인의 그 월급이라든지 급여 같은 경우도 많이 상향 조정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23년 기준으로 이제 간병인 보험 관련해서 간병인을 고용했을 때 13%까지 인건비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되다 보면 일에 15만 원에서 많게는 20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간병인이 고용되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인건비 상승으로 이제 다들 많이 부담스러워하고 계신데 실손 의료비가 적용되기 어려운 만큼 간병인 보험으로 좀 보완을 하신다면 아무래도 자녀분들이나 부모님이 다치거나 아파서 입원했을 때 조금 더 많은 보완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이 아프셔서 좀 장기적으로 입원을 하게 되었을 때 내가 나서서 간병을 하기에는 현실적인 여건이 또 쉽지가 않고 그렇다고 간병인을 사용하기에는 이 간병비가 또 만만치 않은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간병인 보험을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가족들이 간병을 하는 경우도 있고 간병인을 고용해서 간병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제가 몇 가지 꿀팁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족이 간병을 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로 가입되어 있는 간병보험에 가족이 간병을 했을 때 보장이 되는지를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족이 간병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시간이 되는 가족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렵게 시간을 내서 간병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간병보험을 활용해서 간병인 일당을 받으실 수 있는 점을 좀 특별히 생각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가족 간병이 가능하더라도 관련 협회에 먼저 간병인으로 등록해야 되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선은 가족이 간병하고 나서 나중에 처리를 하게 되면 서류나 절차가 굉장히 복잡할 수 있으므로 가족이 입원하는 그날 간병인 협회라든지 여타 다른 협회에 간병인으로 등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대표적으로 케어네이션, 코드블라썸, 한국간병협회, 천사간병협회 등 협회는 중요하지 않지만 해당 협회에 미리 가족간병으로 등록을 하게 된다면 나중에 발급하는 서류나 절차에 있어서 한결 편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인데요. 각 협회별 처리 수수료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그리고 지역에 있는 협회를 이용하는 경우에 뭐 일수수료라든지 전체적인 업무 처리 수수료에 대한 부분이 상이하므로 그런 부분들을 미리 확인해서 처리하면 매우 편리할 것 같습니다. 네. 사진으로 보시면 케어네이션 고객센터에서 가족간병 서류를 발급해준 내용을 대표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회원 가입 증명서, 케어네이션 사업자 등록증, 매출 전표 등 해당 서류를 가지고 나중에 간병 보험에 보험금 청구하실 때 첨부하시면 좀 더 수월하고 빠르게 간병보험에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집안에 시간이 좀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간병을 해주시고 간병인 특약으로 간병보험을 혜택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족 중에 간병을 못 하시는 경우라도 간병인을 그 평균적인 수준에서 고용을 하시고 안전하게 내 가족을 케어하실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간병보험에 관련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들을 짚어봤는데요. 우선 가족 간병이 보장되는 간병보험인지 확인해 보셔야겠고요. 그리고 가족 간병을 하기 전에 관련 협회에 등록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도 남겨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협회별로 이 처리하는 수수료가 다르다고도 말씀 주셨는데요. 이 점도 꼭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중요한 팁들을 남겨주셨는데 오늘 이 간병보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간병보험 같은 경우에는 유병 장수 시대에 맞춰서 젊을 때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아프거나 다치는 건 아시겠지만 나이와 성별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미리 준비를 하신다면 직장 다니는 엄마, 아빠, 직장 다니는 자녀분들에게 조금 더 부담을 덜 수 있는 보험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새 이제 실비 다음으로 여러 가지 보험들을 좀 고민하고 계신다면 저는 간병보험을 좀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초반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적은 비용으로 하루에 일당 간병 비용이 지원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체험해 보신 분들은 많은 도움을 받고 계시고 있습니다. 물가와 인건비는 절대 내려가지 않는 거 이제 시청자분도 알고 계실 텐데요. 그 인건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간병인 급여도 올라가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서 나중을 대비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설명을 통해서 저희 가족 구성원들에게 선물과 같이 간병인 보험을 미리 준비해 놓으면 아무래도 서로 아프거나 다쳤을 때 부담이라든지 짐이 되지 않는 그런 가족 관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칭찬보험인 간병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두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보험 리모델링인데요. 장석현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보험 리모델링 어떤 내용인가요? 그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도 다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너무나 많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MBTI로만 나눠도 16가지예요. 네. 네, 저는 ENFP인데 네. 네, 정말로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각자 사는 방식도 다르고 다 다른데 우리가 그 지켜야 되는 기본적으로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가져야 되는 이 기본적인 소양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 보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보험에서도 정말로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고 여러 가지 보험들이 있고 여러 가지 특약들이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좀 갖고 가면 좋지 않나 하는 것들이 이제 보험에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시청자님들 보험 가입돼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피하고 나머지 이런
곁다리라고 할 수 있는 음. 이런 부분들을 많이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험료를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보험료를 많이 낸다고 해서 보험이 좋은 건 아닙니다. 적당한 보험료로 이 기본을 잘 지킬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보험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본에 대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MFP 전문가님의 이 알맹이 있는 보험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그럼 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사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네, 제가 최근에 이제 리모델링을 도와드렸던 분입니다. 3개월 전쯤에 리모델링을 도와드렸는데 57세 공무원 남성분이 돼요. 이제 퇴직을 앞두고 계시기 때문에 퇴직 이후에 본인이 수입이 없는데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다. 근데 또 보험을 없이 이렇게 지내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러니까 보험료를 좀 줄이면서 내가 갖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갖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문의를 해오셨거든요. 가입돼 있는 내용을 제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가입돼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보면 손해보험사의 건강보험을 가입하셨는데 20년 납입, 100세 만기, 비갱신 형태로 보험 가입을 하셨습니다. 월 보험료는 35만 5천 원이에요. 보험료에서부터 벌써 약간 위압감이 들기 시작하시죠. 네. 30만 원이 한 건당 30만 원이 넘으면 조금 보험료가 굉장히 높게 측정이 돼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님 분들도 건강보험 가입하셨는데 내 보험이 20만 원이 넘는다 그러면 한번 의심해 볼 만합니다. 네. 그래서 이건 약간의 팁이고요. 보험료만 일단 35만 원으로 굉장히 비싸게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보험료가 비싸니까 들어가 있는 보장은 좀 탄탄하게 들어가 있어야 될 텐데 들어가 있는 내용을 보면 일반 상해 사망이 3억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질병 80% 이상 후유장애가 5천만 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급성심근경색 뇌졸중이 각각 1,000만 원씩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암 진단비 그리고 고액암 진단비가 각각 1,000만 원. 그다음에 질병 수술, 상해 수술이 각각 30만 원. 그다음에 실손 의료보험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입한 시기가 2014년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 실손 의료비는 2세대 실손 의료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장 내용을 보면 보험료가 35만 원 정도 내고 계시는데 이 암보험 우리가 제일 많이들 가입하시고 걱정 많이 하시는 이 암보험이 암진단비가 1,000만 원밖에 없어요. 네. 보통은 한 30만 원 내면 내가 그래도 한 1억은 받겠지라고 기대를 하실 만한데 네. 지금 암 진단비가 1,000만 원밖에 없으시고 그리고 고액암 진단비 1,000만 원 이렇게 암과 관련된 진단비는 각각 1,000만 원씩밖에 없으시고 그다음에 급성심근경색 뇌졸중도 이제 1,000만 원으로 각각 가입이 돼 있으신데 저희가 이 2대 혈관 질환이라고 많이 말씀들 드리잖아요. 암과 뇌, 심장 이렇게 더불어서 3대 진단비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급성심근경색이랑 뇌졸중 진단비는 보장 범위가 조금 협소합니다. 현재 나와 있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라든지 화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보장 범위가 조금 협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혈관 질환 중에 이제 급성심근경색은 심장과 관련된 질환이고요. 그리고 뇌졸중은 뇌혈관과 관련된 질환이거든요. 근데 급성심근경색 같은 경우에는 이 심장으로 통하는 혈류들이 막혀서 결국에는 이 산소 공급이 안 되고 혈류가 차단돼서 심장이 급격하게 괴사하는 걸 급성심근경색이라고 하고 그 전조 증상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협심증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을 다 보장을 해주고 있는 게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조 질환들까지도 보장을 해주니까 보장 범위가 당연히 넓겠죠. 그래서 심장과 관련된 심장 혈관과 관련된 보장은 급성심근경색보다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선택하시는 게 보장 범위가 훨씬 더 넓다라는 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고요. 그리고 뇌졸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험회사에서는 뇌혈관과 관련해서 뇌출혈, 뇌졸중 진단비,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 진단비 이렇게 세 가지의 진단비를 가지고 있는데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이 뇌혈관이 결국에는 막혀서 터지는 형태, 뇌혈관이 터지는 걸 뇌출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뇌혈관 질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질병 중에서는 제일 마지막에 올 수 있는 질환이 뇌출혈이에요. 네. 결국에는 막혀서 터지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혈관이 막혀서 일어나는 막히고 터지는 거, 뇌출혈과 이 막히는 걸 같이 얘기하는 걸 이제 뇌졸중 진단비라고 하거든요. 뇌혈관이 터지는 거, 그다음에 뇌혈관이 막히는 거, 이 두 가지를 보장해 주는 게 뇌졸중 진단비입니다. 그래서 뇌출혈 진단비보다는 뇌졸중 진단비가 보장 범위가 좀 더 넓긴 하지만 뇌졸중 진단비보다도 좀 더 넓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연세가 있으신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갑자기 추워지면 혈관이 좁아지거나 아니면 또 혈관에 꽈리가 생겨서 이 꽈리 때문에 혈관이 좁아지는 그런 형태의 또 혈관 질환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는 게 뇌혈관 질환 진단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갖고 계신 이 첫 번째 보험에 보시면 이 3대 진단비의 보장 금액도 1,000만 원으로 굉장히 적은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갖고 있는 보장 범위도 실질적으로 굉장히 협소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3대 진단비에 대한 준비가 굉장히 턱없이 부족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상해 사망이 3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기본 계약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많이 얘기하는데 이 손해보험의 상품, 이 보험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필수로 계약해야 되는 필수 특약들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일반 상해 사망인 경우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일반 상해 사망을 1억 정도 뭐 이렇게 혹은 최소화할 수 있으면 최소화하든지 이런 형태로 많이들 가입을 하는데 지금 최대 3억까지 가입되어 있는데 이것도 뭐 크게 뭐 나쁘다라고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네. 굳이 3억까지가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그다음에 질병 수술, 상해 수술이 각각 30만 원씩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수술비에 대한 부분들을 이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드리지만 수술할 때마다 작게는 3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수술비들을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갖고 계신 보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술을 하시든지 매회 30만 원이 최대입니다. 아. 네, 최소 30만 원이지만 최대 30만 원이에요. 그래서 수술할 네. 때마다 30만 원씩 받는 거기 때문에 이 보험의 효과를 나타낸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질병 실손의료비, 실손의료비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서 들어가는 보험료가 제가 볼 때는 한 18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를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 1세대, 2세대 실손의료보험 같은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이 없거나 아니면 10%로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중에서 그 판매가 되고 있는 4세대 실손보험이랑 비교해 봤을 때 자기 부담금이 거의 한 20%가량 더 저렴하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실손의료보험들이 갱신 주기가 도래가 하면 할수록 보험료가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커집니다. 네. 지금 57세신데 이분이 만약에 60세, 65세가 되시면 제 예상치긴 합니다만 이 보험료가 한 40만 원은 그냥 훌쩍 넘어갈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만큼 이 2세대 실손의료비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 추세다. 그래서 지금 종합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35만 원이라는 보험료를 지금 한 보험 한 건에 보험료를 납입을 하고 계신데 물론 비갱신형으로 100세 만기까지 하신 거는 좋은 선택이었으나 들어가 있는 보장 내용이나 이 보장 범위나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는 절대적으로 리모델링이 좀 필요한 형태의 보험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손해보험에 또 건강보험을 다시 하나 더 가입을 하셨거든요. 보험료가 64,000원이고요. 그다음에 10년 납, 10년 갱신으로 가입을 하셨습니다. 들어가 있는 보장 내용은 암진단비 3,000만 원, 그다음에 유사암진단비 300만 원, 그리고 상해 사망 1,000만 원, 질병 사망 1,000만 원 이렇게 가입이 돼 있으신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첫 번째 보험에서 35만 원이라는 보험료를 납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암 진단비도 적었고 네. 혈관 질환 진단비도 뭐 몇 가지가 좀 적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암 진단비를 추가로 좀 더 필요해서 가입을 하신 게 아닌가 권유를 해주신 것 같은데 보험 설계사분께서 지금 나쁘지는 않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네. 그닥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이 보험 자체만 놓고 보면 그닥 나쁘지 않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첫 번째 보험에서 기본적인 보험에서 워낙에 보험료를 많이 내고 계셨고 그다음 두 번째 보험에서도 암진단비를 3천만 원을 준비를 하긴 했지만 10년마다 또 보험료가 변동될 거거든요. 지금 57세신데 이분이 한 63세 정도 되시면 보험료가 한번 또 갱신이 되실 겁니다. 그럼 그때 되면 보험료가 또 한 10만 원을 그냥 넘어가실 텐데 이 암에 대한 진단비 기존에 1,000만 원밖에 없어서 3천만 원을 더 준비한 거는 좋은 선택이었으나 굳이 갱신형을 안 하셔도 충분히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하셔도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운전자 보험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운전자 보험인데 보험료가 매월 5만 2천 원을 납입을 하고 계시고 20년 납, 20년 갱신형 형태로 가입을 하셨습니다. 해당 내용, 보장 내용을 보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1억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운전자 벌금이 2천만 원. 그다음에 정말로 특이하게 이 변호사 손님 비용이 따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저도 이런 경우는 정말 극히 드문 경우거든요. 네.
우리가 운전자 보험 준비할 때 보통은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라고 하는 특약, 그다음에 운전자 벌금이라고 하는 특약, 그다음에 변호사 선임 비용이라는 특약, 이 세 가지를 네. 묶어서 운전자 보험의 필수 특약이라고 부르는데, 정말로 특이하게도 여기 있는 운전자 보험에서는 이 변호사 선임 비용이 따로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감히 추측합니다만 이 보험 설계사분께서 실수하신 것 같아요. 원래는 변호사 선임 비용을 넣었어야 되는 보험인데 이게 실수로 들어가지 않은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일단은 그 첫 번째 하나가 좀 미스고, 그다음에 보험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지금 52,000원 정도 납입하고 계시거든요. 여기에 그 운전자 특약 말고는 상해 후유 장애가 1억 들어가 있고, 상해 종 수술비가 최대 1,000만 원까지, 그다음에 상해 입원 일당, 상해 중환자실 입원 일당이 각각 2만 원, 5만 원 정도 들어가 있는데, 뭐 다른 특약들이 들어가 있어서 뭐 좋은 게 들어가 있으니까 비싸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런 것들은 그냥 일반 종합보험에서도 구성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굳이 운전자 보험에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종합보험에 이런 상해 담보들을 네. 구성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나 아니면 도로교통법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되면 운전자 특약도 시시때때로 변하는 게 운전자 보험이에요. 그래서 운전자 보험 가입하실 때는 내가 운전을 하는 동안에는 매월 10,000원에서 15,000원 혹은 많게는 2만 원 정도 매월 그냥 납입한다 생각하시고 그때그때 트렌드에 맞게 바꿔주시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이런 형태로 가입을 해버리면 이 상해 담보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나? 바꿔야 되나? 이런 고민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운전자 보험 가입하실 때는 운전자의 필수 특약, 아까 말씀드렸던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그다음에 변호사 선임 비용, 그다음에 그 운전자 벌금, 이런 것들만 구성을 해서 이런 상해 담보나 이 질병과 같은 것들은 종합보험에 좀 구성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세 가지 보험들을 다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지금 보험료 납입하는 것만 거의 50만 원 돈이거든요. 50만 원이 채 안 되긴 하지만 거의 50만 원 가량 납입을 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보험료 50만 원 내는 것 치고는 보장받는 것들이 굉장히 협소하고 보장 범위도 협소하고, 그다음에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최신 트렌드에 맞지도 않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건축으로 생각한다면 사실 리모델링이라기보다는 다 허물고 다시 재건축을 하는 게 좀 더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보험을 제가 안 그래도 전문가님 말씀하시면서 이게 보험료가 워낙 많이 나가니까 계산을 좀 해봤는데요. 47만 원대가 지금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대 진단비도 지금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운전자 보험에서도 반드시 들어가야 할 특약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왜 발생하는 걸까요? 저도 사실 이게 이 부분이 되게 궁금한 네.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할까를 저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한번 해보는데, 사실 보험이라는 이 그 상품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이 상품이 좋다 나쁘다만 따질 게 아니라 이 상품에 들어가 있는 그 약관들을 살펴보면 질병에 대한 부분들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상법, 그러니까 법과 관련된 얘기도 들어가 있고, 정말 다양한 형태의 우리가 그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험 상품 이게 좋다 나쁘다만 공부할 게 아니라 다방면으로 공부를 좀 넓게, 뭐 깊게는 못하겠지만 우리가 의사처럼 이렇게 모든 그 질병을 다 고칠 수 있는 이런 의학적인 지식을 다 갖춘 건 아니지만 전반적인 지식들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어야지 보험 이 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될 텐데, 그냥 단순하게 보험만 보고 접근을 하면 이런 현상들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실손보험도 2세대 실손보험이잖아요. 2세대 실손보험이라서 지금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 네. 있는 형태인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자기 부담금이 2세대가 더 적어요. 그러니까 보험료 좀 더 나가도 이걸로 유지하세요. 뭐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나 도로교통법이 바뀔 때마다 이런 것들이 변화된다라는 걸 또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보험 설계사라는 직업 자체가 뭐 저희가 이런 말을 드리긴 좀 민망하긴 하지만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긴 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아무나 다 보험 설계사를 한다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보험 설계사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이 보험과 관련된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보험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령들이나 이런 사회 현상들이나 이런 것들도 좀 다양하게 공부를 하셔야지 좀 더 넓은
그 시야를 가질 수가 네. 있는데 좀 보험만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그 보험 영업도 이제 그 먹고 살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네. 보험 영업자분들도 먹고 사는데 초점이 맞추다 보면 이런 현상들이 조금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게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약간 그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제가 봤을 때 이 케이스도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케이스에서는 사실 알맹이가 없고 또 목적성도 불분명한 보험을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런 총체적 난국이었던 보험을 과연 어떻게 바꿔주셨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이 보험 어떻게 리모델링 해주셨나요? 일단은 아까 보험료 측면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첫 번째 보험에서 실손의료보험이 음. 들어가 있었잖아요. 이 실손의료보험을 현재 4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해드렸습니다. 장단점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공무원 연금도 받으시고 그다음에 그 지금 상태는 굉장히 건강하신 상태라서 네. 오히려 자기 부담금이 조금 늘어나는 측면이 있더라도 보험료를 줄이는 우리 네. 남성분께서도 그런 형태를 요청을 하셔서 4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해드렸습니다. 일단 우리 시청자님들이 그 1세대, 2세대 실손 갖고 계신 분들이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에 대한 그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네. 많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1세대, 2세대와 4세대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잘 살펴보시는 게 좋은데 4세대 실손 의료보험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자기 부담금이 30%라고 가정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셔서 100만 원을 사용을 했으면 70만 원 정도 돌려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1, 2세대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을 썼으면 거의 100만 원을 다 돌려받거나 아니면 90만 원을 돌려받거나 그러니까 자기 부담금이 적은 대신 돌려받는 게 많다. 1, 2세대. 그다음에 4세대는 돌려받는 게 좀 적을 수 있다라는 이게 단점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4세대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1, 2, 3세대에서 없는 특징이 또 하나가 있어요. 4세대 실손의료보험에서는 개인 할증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 2, 3세대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병원을 많이 갔어도 이때 당시 가입하고 있는 가입자들 전체 평균을 계산을 해서 보험료 갱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가서 많이 오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많이 간 이 통계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나랑은 상관없이 보험료가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가면 네. 보험료가 안 올라야 되는데 1, 2세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안 가도 보험료가 오를 수밖에 없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세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병원을 안 가면 이 할인율이 적용이 돼서 갱신되는 폭이 점점 줄어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할인된다고 해서 보험료가 계속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 나이에 따라서 이 갱신되는 보험료가 오를 확률이 많기 때문에 오르긴 할 텐데 올라가는 폭들이 점점 줄어들 것이다. 이 할인율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병원을 많이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1년 동안 내가 병원에 많이 가서 보험금을 100만 원 이상 타시는 분들 간혹 네. 있거든요. 많지는 않지만 100만 원 이상 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100%의 할인율이 적용돼요. 그래서 꽤 많이 올라가죠. 만약에 제가 지금 이 4세대 실손의료보험을 11,000원 내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올해 보험금을 100만 원을 100만 원 이상 네. 수령했다면 내년에 22,000원 이상이 될 겁니다. 이만큼 100%로 올라가니까 굉장히 위협적인 요소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이 가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고 적게 가시는 분들한테는 유리할 수 있는 게 이 4세대 실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짧게 요약을 해보면 4세대 실손은 보험료가 저렴하다. 그리고 내가 병원에 안 가면 안 갈수록 갱신되는 갱신폭이 굉장히 적을 수 있다. 이게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자기 부담금이 1, 2세대보다 크다. 그다음에 내가 병원을 많이 가면 많이 갈수록 올라가는 폭이 좀 커질 수 있다. 네. 이게 단점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컨설팅 해드린 57세 공무원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4세대가 이제 장단점을 따져봤을 때 4세대 실손으로 가는 게 좋다라고 판단을 했지만 우리 시청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어느 게 옳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네. 불분명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0만 원 이상 혹은 1000만 원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괜히 4세대로 바꿨다가 보험료가 훨씬 더 올라가는 케이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4세대가 무조건 정답은 아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2세대 실손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 4세대 실손으로 변환을 해드렸거든요. 보험료가 26,400원이에요.
기존에 실손 포함된 그 종합보험의 보험료가 35만 원이었잖아요. 근데 실손만 따로 4세대로 전환을 했을 때는 26,400원으로 실손보험을 4세대에 유지할 수 있게끔 컨설팅을 좀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건강보험이 3대 진단비도 그랬지만 뭐 수술비도 턱없이 부족하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래서 건강보험을 따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암진단금 3천만 원,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 진단비, 그리고 심장혈관과 관련된 심장질환 진단비가 각각 1,000만 원씩 준비를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질병 종수술비랑 112대 수술비, 그러니까 최대 1,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수술비까지 구성을 좀 해드렸고, 그다음에 뇌혈관 진단비랑 심장질환 진단비 1,000만 원 진단비가 좀 작아요. 네. 그러니까 연세가 좀 있으시다 보니까 2천만 원까지 준비하기에는 보험료가 또 너무 부담이 될 수 있는 수치라서 진단비는 1,000만 원씩 해드리되, 그다음에 뇌와 심장 수술하실 때마다 받을 수 있는 이 수술비를 또 1,000만 원 넣어드렸습니다. 이 수술비가 또 왜 중요한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뇌나 심장, 암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최초 1회만 진단비를 지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암 진단 받고 난 이후에 이 진단비를 탄 이후에는 더 이상 암 진단 특약에선 받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진단비, 그 뇌혈관, 심장혈관 진단비도 마찬가지로 진단 한번 받고 진단금 받고 나면 더 이상 받을 게 없어지거든요. 특약이 삭제돼 버리거든요. 그런데 뇌나 심장 수술비 특약을 가입을 해놓으시면 이 뇌혈관이나 심장혈관 수술할 때마다 1,000만 원씩 계속 지급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요거를 특히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필수 특약이라고 꼭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있거든요. 이 뇌나 심장 혈관에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하게 되면 보통 뭐 카테터 삽입 수술을 많이 하는데, 스텐트 수술이나 이런 수술을 하게 되면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5년에서 10년 단위로 이 재수술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재수술할 때마다 이런 수술비는 계속 반복해서 중복 지급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뇌와 심장 수술비도 1,000만 원을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3대 진단비, 그다음에 질병과 관련된 수술비를 총 포함해서 20년 납입, 그리고 100세까지 보험료 변동 없이 보장받을 수 있게끔 해드렸고요. 보험료는 17만 3,500원으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트렌드에 따라서 제가 바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최신 트렌드로 바꿔드렸어요. 보험료는 12,000원이고요. 그다음에 20년 납, 20년 갱신 형태로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20년 납 20년이지만 이 20년을 계속 유지하시지 마시고 네. 바뀔 때마다 운전자 보험은 계속 바꿔주시는 게 좋고, 운전을 더 이상 안 해도 된다,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눈도 잘 안 보이고 침침해서 운전을 못하겠다, 그럴 때는 해지하시면 되는 네. 이런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2억 넣어드렸고요. 그다음에 변호사 선임 비용 7천만 원, 그다음에 운전자 벌금이 3천만 원까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간단한 접촉 사고가 나서 우리가 보험 접수를 하게 되면 보통 병원을 한번 가잖아요. 그렇죠. 다친 데가 없는지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되기 때문에 병원을 가시는데, 이럴 때 이제 최소 3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 자기부상 치료비까지 포함을 좀 해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12,030원입니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은 이렇게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도 거의 10,000원 단위로 이렇게 설계가 가능하거든요. 젊으신 분이나 나이가 많으신 분이나 보험료 차이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질병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 편차가 굉장히 큰데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거의 편차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10,000원 단위로 이렇게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궁금하신 부분이 생길 수가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운전자 보험이 그러면 도대체 뭐냐? 네.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뭐 일단은 들어서는 알겠고, 그다음에 운전자 벌금도 대충 알겠고, 변호사 선임 비용도 대충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그 머리는 이해하지만 가슴으로 와닿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건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을 때 필요한 게 운전자 보험이에요. 보통 자동차 보험을 많이들 생각하실 텐데 자동차 보험이 사실 맞아요. 운전자 보험이 아니라 사고가 났을 때는 자동차 보험으로 해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고를 냈는데 이게 어떤 사고냐? 뇌가실로 인한 사고 중에 12대 중과실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 도로교통법에 보면 12대 중과실이라고 있는데, 신호를 위반하거나 아니면 중앙선을 침범을 하거나 역주행을 하거나 아니면 인도 침범을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본인의 과실이 뚜렷한 해서는 안 되는 행태의 운전들이 12대 중과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사고를 냈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형사처벌이 될 수 있어요. 자동차 보험에서는 이 민사적인 부분들을 해결해 주지만 이렇게 중과실 사고는 자동차 보험에서 해결해 줄 수 없는 이 형사적
처벌을 받기 때문에 여기서 형사처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보장을 해주는 게 운전자 보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이제 소송을 하게 되는데 소송을 하려면 어떤 걸 먼저 해야 돼요? 변호사를 선임해야죠. 일단 변호사를 선임해야 됩니다. 주변에 뭐 가까운 지인 중에 변호사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 잘 없잖아요. 그래서 그쵸. 변호사를 보통 선임을 해야 되는데 변호사 선임하는데 착수 비용만 거의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성공보수까지 하면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변호사 선임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 운전자 보험에서는 이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을 해줍니다. 최대 7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7천만 원까지 가입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중과실로 내가 사고를 냈기 때문에 나라에서 나오는 벌금이 있거든요. 네. 특히나 요즘에 이제 스쿨존 사고가 굉장히 예전부터 굉장히 핫한 맞아요. 주제였는데 스쿨존에서 사고를 이런 중과실 사고를 내게 되면 중과실 사고 아니어도 돼요. 네. 스쿨존에서 사고 내는 것만으로도 중과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그렇게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면 벌금이 나옵니다. 최대 3천만 원까지 벌금이 나오는데 이 3천만 원에 대한 벌금도 운전자 보험에서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벌금이랑 변호사만 선임하면 되는 게 아니라 또 피해자와 그쵸. 합의를 또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라는 게 포함이 돼 있는데 상대방과 합의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에서 2억까지 또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운전자 보험을 옛날 운전자 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3천만 원이신 분도 있고 그다음에 변호사 선임 비용이 500만 원이신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운전자 벌금이 2천만 원이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운전자 보험을 갖고 있는데 정말 예전에 가입했다. 그러면 이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그다음에 운전자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이 금액이 2억 7천만 원 그리고 3천만 원으로 돼 있는지 한번 확인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네. 자꾸 딴 길로 샜네요. 이 리모델링한 그 보면 총 3개의 보험으로 리모델링을 해드렸는데 일단 중요한 실손의료보험 하나 들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건강보험 중에 정말로 필요한 기본 이 3대 질환 진단비와 수술비, 그다음에 질병과 관련된 수술비, 그다음에 운전을 하시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까지 정말로 이 기초적인 부분들만 일단 준비를 딱 도와드렸고 사실 이게 보험의 끝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뭐 간병이 필요할 수도 있고 치매에 대한 부분이 걱정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보험들이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람이라면 가져야 되는 기본 소양만큼 네. 이렇게 보험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기본이 될 수 있는 보험들로 구성을 해드렸는데 3개의 보험료를 합쳐보면 한 21만 원 정도 되거든요. 보험료가 기존에 내고 있는 것보다 약 30만 원 가량 보험료는 저렴해졌습니다. 그런데 진단받았을 때나 아니면 수술을 했을 때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보험금으로 수령하실 네. 수가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는 못 받았던 보장 범위가 협소해서 못 받았던 부분들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을까 있게끔 설계를 도와드렸기 때문에 가격도 줄어들고 네. 보험료 줄어들고 보장은 훨씬 더 좋아지고 제가 했지만 정말로 네. 좋은 컨설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실손보험부터 그리고 3대 진단비, 수술비, 그리고 운전자 보험까지 싹 다 이렇게 바뀐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제가 또 실손에 대해서 설명을 듣다 보니까 얼마 전에 저희 엄마 친구분께서 연락이 오셨거든요. 지금 50대 여성분인데 실손 2세대를 지금 가지고 계시다고. 네. 근데 보험료가 너무 비싸져서 이걸 4세대로 전환해야 될지 좀 고민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분은 지금 일단 질병이 있으신 상태거든요. 네. 고혈압도 있으시고 이제 병원도 자주 가시는데 이거를 그래도 좀 바꿔서 보험료를 낮추는 게 나을지 아니면 이런 분이면 좀 가져가는 게 나을지 질문을 좀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은 네.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답은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네. 내가 2세대나 1세대 실손보험을 갖고 있는데 병원을 잔병 치레도 많이 하고 뭐 만성 질환도 갖고 있어서 네. 난 4세대 보험으로 못 탈 것 같다. 미리 겁먹으시고 아예 시도 자체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실손의료보험 전환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1세대, 2세대, 3세대 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전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놓은 건데 이 전환할 때 갖고 있는 조건들이 있거든요. 네. 이 조건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질병이 있으시더라도 누구나 다 전환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1, 2, 3세대에서 보장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4세대만 갖고 있는 네. 특장점들이 있거든요. 정신과 질환에 대해서는 사실 4세대에서도 보장을 해줘요. 그러니까 1, 2, 3세대에는 없는 보장을 4세대에서는 해주는데 정신과 관련된 치료 내용만 없으면 혈압이 있으셨던 아니면 암에 진단받으셔서 암 치료를 하셨던 간에 전혀 상관없이 1세대, 2세대 보험도 4세대로 전환하실 수가 있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러니까 내가 아프셔서 못하는 거 아닐까라는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건 해결됐어요. 잔병 네. 치레를 많이 하셔서 바꿀 수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이 되셨는데 그러면 이제 보험료를 줄이는 게 낫냐 아니면 잔병 치레가 많으니까 4세대로 바꾸는 것보다는 기존의 걸 유지하는 게 낫냐 이 두 가지의 선택인데 뭐 정답은 없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실손의료보험은 그냥 월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월세 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월 월세 내고 나중에 내가 집 나갈 때 돈을 돌려주진 않잖아요. 그렇죠. 보증금만 돌려주지 월세 낸 거에 대한 부분은 돌려주지 않잖아요. 네. 실손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실손보험도 그냥 월세 개념이라고 보시는 게 제일 마음 편하거든요. 매월 돈을 내고 병원을 안 가시면 그냥 버려지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개념에서 접근을 한번 해본다면 내가 매월 아마 지금 연세가 있으시니까 네. 아마 1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보험료 내고 계실 거예요. 그 정도의 보험료를 매월 버릴 것이냐 아니면은 4세대로 전환해서 2만 원 후반에서 3만 원 초반의 보험료를 매월 버릴 것이냐 대신에 자기 부담금은 좀 올라가겠지만 이렇게 보면 저는 될 수 있으면 보험료를 줄이는 쪽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제가 그 100만 원 이상 쓰면 100%로 인상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저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제가 11,000원 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올해 100만 원을 썼어요. 보험금을 100만 원 이상 탔어. 그럼 내년에 2만 2천 원이 되잖아요. 근데 내년에 제가 또 병원을 또 많이 갔어요. 네. 그러면 또 100만 원 이상 썼어요. 그러면 이 2만 2천 원에서 100% 할증되는 건 아니거든요. 누적 할증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누적 할증에 대한 부분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50대 지금 이 우리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2만 6천 원이잖아요. 네. 내년에 만약에 100% 이상 인상되면 5만 2천 원. 그 다음에 인상되면 10만 원. 이러면 또 네. 2세대랑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너무 많이 오르는 거 아닌가? 괜히 병원 많이 가면 진짜 2세대로 유지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누적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11,000원 내고 이번 연도에 100만 원 이상 써서 내년에 2만 2천 원이 됐습니다. 내년에는 근데 건강관리를 잘해서 보험금을 많이 안 받았어요. 네. 그럼 그 다음 연도에는 2만 2천 원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원래 11,000원에 있던 그 구간에서 할증 구간을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2만 2천 원에서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이 4세대가 갖고 있는 단점 중에 하나가 병원 많이 가면 계속 누적해서 오를 수도 있다라는 이 두려움이 있는데 누적 할증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4세대로 바꿔보는 것도 또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점이 뭐냐면 이 실손의료보험은 지금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5세대 실손도 결국에는 나올 거거든요. 네. 제가 뭐 감히 예측합니다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실손 중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우리가 요즘에 병원에 가면 입원 안 하고 수술하는 경우 많거든요. 그렇죠. 통원만 해서 수술하는 경우도 많은데 지금 실손의료보험은 통원 때 한도가 30만 원밖에 안 돼요. 지금 4세대는 20만 원밖에 안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차차 개선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이 통원이나 입원이나 같이 합산해서 뭔가 새로운 실손보험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4세대 실손이 갖고 있는 지금의 단점이 5세대에서는 또 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당장에 4세대로 바꾸시면 내가 나중에 병원 많이 갈 거 두려워서 좀 걱정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실손보험 계속 변화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생각해 보신다면 지금 20만 원 내고 있는 건 좀 많은 보험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 보험 리모델링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들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카카오TV와 네이버TV,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NBN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입니다.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의 보험 불만 제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